네, 좋은 강연 부탁드립니다. 네. 예,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한국에서 컴퓨터공학으로 학사, 석사하고 삼성전자에서 커리어를 시작했고요. 5년 동안 일을 하고 2000년에 미국으로 넘어와서 처음 11년은 검색 엔진 개발을 했어요. 작은 스타트업도 다녀보고 창업도 한번 해봤고 한 중소규모 약간 아주 크진 않지만 뭐 아주 작지도 않은 회사에도 한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후에 가서 7년 동안 일을 했고요. 이때 이제 디렉터 오브 엔지니어링으로 한 30명 정도 팀 매니저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시작해서 매니지먼트 트랙으로 갔었고요. 그리고 2012년에 1년 정도 쉬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좀 큰 회사는 좀 많이 다녀본 것 같고 작은 회사를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데이터 도메인으로 넘어가서 네. 홀리보라는 회사와 유데미를 다녔고요. 그리고 나서 유데미를 4년 다니고 한 2년 정도 컨설팅하고 뭐 엔젤 투자 같은 거 하고 하다가 2020년에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가서 2년 다니고 지난 4월에 프로그래머스라는 서비스를 만드는 그랩 미국 지사의 CTO로 조인을 했고요. 한국 본사의 데이터 팀하고 마케팅 팀하고 커스터머 서포트 팀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꼭 개발자가 아니어도 커리어를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이야기들. 젊은 날에 제가 대학생 때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저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전반부고 후반부는 조금 더 개발자 관점에서 생각해 볼 점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하고 싶은 얘기는 커리어가 이제 커리어 레더라는 말이 있어요. 커리어는 사다리처럼 한 발 한 발 올라가는 거다. 이거는 평생 직장에 있던 세상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그때는 어느 회사에 가느냐가 내 커리어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뭐 준비를 잘해서 좋은 회사에 가는 게 의미가 있었겠죠.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옆으로 떨어지는 거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즘처럼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서는 커리어는 사다리라는 말은 맞지 않고요. 요즘 실리콘밸리에서 커리어는 정글짐이란 말을 해요. 무슨 의미냐면 커리어의 방향성이 위로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옆으로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다양한 방향을 갖는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직장을 하나만 다니고 끝날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빠르게 얘기하면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서 끝나느냐가 더 중요한 거고요. 취업 준비 열심히 해서 정말 큰 회사 가서 나는 전문성 쌓고 오래 살겠다라는 생각만큼 요즘 세상에서 위험한 생각은 없다고 생각돼요. 어디가 됐건 사람이 좋은데 가서 일하면서 배우고 돈 벌고 그러면서 더 배울 수 있는 곳, 더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가겠다는 생각, 한 큐에 끝내겠다는 생각을 버리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내가 무슨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 해보기 전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로 때우려고 하지 말고 몸으로 부딪혀서 경험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처럼 젊을 때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들, 호기심 있는 일들, 재밌어 보이는 일들을 해보고 배울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좋고요. 개발자로 일을 한다고 해도 나는 그냥 기술을 손에서 띄지 않고 오랫동안 붙들고 가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회가 생기면은 다양한 역할을 해봐야 돼요. 결국 개발자란 내가 가진 기술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경력이 쌓이면은 결과를 내는 능력, 영향력을 끼치는 걸로 승부를 봐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즘 세상의 전문성은 어떤 기술을 깊게 아는 게 아니에요. 기술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걸 안다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보다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결과를 낼 줄 알고 내가 필요한 거를
필요할 때 학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전문성이 아닌가 싶고요.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앞에 제가 먼저 일반적인 커리어 성장 관점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는 결과를 내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뭐냐면 어느 환경에 가건 성취하는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무슨 기술을 아는지 스킬셋 중심으로 가게 되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아무리 많이 알면 뭐예요? 결과를 내지 못한다고 하면은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180도 돌려서 나는 무슨 기술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결과를 낼 수 있는 사람. 성취하는 경험을 하면 자신감이 붙고 주변에서도 인정을 해준다. 자, 그러면은 결과를 낸다는 거의 의미가 뭐냐? 아마존이 일하는 방식 중에 working backwards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무슨 일을 할 때 일이 성공적으로 론치됐을 때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날까? 뉴스가 어떤 게 뜰까? 그거부터 보고 그 뒤로 일을 백월드로 간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여러분들이 맡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이 일이 제대로 끝났을 때 어떤 모습인가? 성공과 실패를 정의해주는 지표가 있는가? 내가 그걸 판단하지 말고 일을 만들어준 사람과 이야기를 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빠르게 얘기하면 문제 정의 능력이 아주 중요해진다는 거죠. 자기 검열을 하거나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은 물어보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확인을 안 하고 혼자 헤매다가 엉뚱한 일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실리콘밸리에 오는 한국 대학 인턴 학생들 보면은 대부분 그 실수를 해요. 처음에 질문하는 걸 두려워하니까 혼자서 끙끙대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잘한다는 거의 첫 번째는 뭐냐? 문제정의 능력이고요. 문제정의 능력은 뭐냐면은 어떤 결과가 맞는 결과인지 앞단에서 확인을 많이 하고 적당한 선에서 끝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빠르게 얘기하면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거고요. 기술적인 능력이 커리어 초기에는 중요하지만 레벨이 올라갈수록 의사소통 능력, 결과를 내는 능력이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배양하는 방법은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냥 넘어가지 말고 창피해하지 말고 질문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질문을 잘하는 방법은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이야기를 또 하겠지만 모든 일을 완벽하게 잘할 필요가 없다는 거. 중요한 일을 완벽하게 하고 나머지 일은 완료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완료를 해야 한 바퀴 도는 거고 그래야 뭐가 더 필요한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빠르게 얘기하면은 이터레이션 기반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한 큐에 끝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코리아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여러 직장 다니고 나한테 맞는 거 찾고 내가 좋아하는 거 찾고 하는 게 40전에 그렇게 살 수 있으면 40 이후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나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나이예요. 지금 여러분들 저는 나이지만 또 군대 갔다 오고 한 남학생들 같으면은 상대적으로 내가 좀 나이가 많다고 많이 느낄 거예요. 하지만 인생을 길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젊은 나이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도전적으로 내가 해보고 싶은 게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거의 첫 번째 길은 남하고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인생의 시작점은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결국 누가 더 잘 산 인생이냐는 인생의 종착역에서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후회를 덜하는 삶, 내가 해보고 싶은 거를 많이 해본 삶이 길게 보면은 훨씬 더 행복한 삶이라는 거죠. 자, 절대로 여러분들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 멘토링을 많이 해보니까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은 대부분 본인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해요. 20대는 20대대로 많다고 생각하고 30대는 30대대로 많다고 생각하고 다들 오래 살잖아요. 인생 길게 보고 지금 내가 정말로 해보고 싶은 거 안 하면은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에 대한 고정관념하고 싸우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
이라고 내가 나를 규정하는 순간 그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성취하는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성취하는 경험을 해보면 자신감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행동이 내가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에요. 공부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 마지막은 여러분들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을 수 있는데 경력이 쌓이면은 프로젝트나 인간관계에서 상처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나이가 먹으면서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나는 어떤 상처가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보고 인지가 되면 치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인격적인 성숙인데 뭐 아무리 일을 잘해도 팀플레이어가 아닌 사람, 이기적인 사람은 실리콘밸리에서도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말 중에 higher character, train skill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인격적으로 준비가 된 사람을 뽑아서 기술을 가르쳐라. 근데 이제 요즘 같으면은 이 캐릭터라는 말에 학습 능력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냐. 긍정적인 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뭔가 불만이 있어도 불만을 말한 다음에 감사하는 일 하나를 꼭 얘기해 보세요. 자, 아까 팀워크 얘기했죠? 넷플릭스처럼 정말로 뛰어난 엔지니어만 뽑는 회사도 브릴리언 저울프라고 판단이 되면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실수를 하죠. 그런 게 느껴질 때 회고하고 어떻게 하면 나중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지고요. 또 실수를 인정하는 여유, 남에게 뭔가 잘못했다고 판단되면 미안하다고 할 수 있는 여유,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여유가 중요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인생 커리어를 길게 보면은 의미가 있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빨리 시작하는 게 좋고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꾸준함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커리어나 인생에서 의미가 있는 일들은 다 복리가 있는 일들이고 이런 일들의 특징은 시작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입 닥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래서 어떤 일들이 복리가 있는 일이냐? 첫 번째 운동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호기심 기반으로 공부하고 학습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호기심이라는 말을 강조한 이유는 조바심이나 불안감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궁금해서 그리고 여기에 약간의 호기심이 들어가면 더 좋겠죠. 조바심이나 불안감이 약간 들어가면 좋고. 자, 그래서 공부나 학습이 하루하루 비교해 보면은 내가 발전하나 이거 왜 하나 싶지만 꾸준하게 입 닥치고 오래 하면은 6개월, 1년 전에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 보면 발전이 보이는 그런 거라는 거죠. 다음은 사람 만남. 이 얘기는 뒤에 더 해볼게요. 마지막은 책 읽고 글 쓰는 거예요. 글쓰기의 중요성을 저는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이거는 내가 말을 통해서 내 의견을 전달을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글을 잘 쓰면 그거는 여러 사람들이 읽어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복리가 있는 일들 빨리 시작하고 꾸준하게 하고 내가 지금 이걸 왜 하나 발전하나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자, 네트워크의 중요성. 사람을 만날 때는 뭐 이성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회사에서 면접관으로 사람들을 면접을 해서 뽑는 위치일 때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제일 경계해야 될 거는 첫인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순간 엉뚱한 사람하고 어울릴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을 놓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첫인상으로 판단하지 말고 일단 말을 섞어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라는 거고요. 또 그런 관점에서는 이 네트워크라는 관점에서는 처음 직장이 큰 곳이냐 작은 곳이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좋은 곳에서 일을 해야 돼요. 사람이 좋고 성장하는 회사. 제가 보기에 요즘 세상에서는 큰 회사, 작은 회사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성장하는 회사, 성장하지 못하는 회사. 그거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환경에서 좋은 평판을 유지해야겠죠. 근데 여기서 그냥 사람들을 만족시키려는 얘기가 아니고 공정한 사람,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그렇게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자, 또 네트워크라는 게 아무리 내가 아는 사람이 많아도 그냥 아는 걸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안에서 누군가 도움을 요청을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되면 약간의 내 시간을 써서 도와주는 거고요. 내가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또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안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네트워킹이라는 게 복리가 있는 일이라는 거. 내가 사람들을 왜 만나지? 이 사람 만나면 내가 무슨 이득이 있나?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나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는 건데, 이게 이제 커리어 초기에는 뭐 덜 중요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내 강점, 장점을 알려면 그거를 극대화하는 일, 최대화하는 일을 찾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가진 강점, 장점이 항상 내 강점, 장점이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커리어가 길어지고 내가 이제 레벨이 올라가고 하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는 내 강점이 내 약점이 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피터스 프린시플이라는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무능해질 때까지 승진한다. 자, 그럼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 어,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일을 완벽하게 한다는 게 좋은 일인 것 같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중요한 일을 완벽하게 해야죠. 굉장히 작은 일을 맡았으면 빨리 완료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고려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완벽주의는 민폐예요. 근데 이제 완벽주의로 중요를 시작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어느 레벨까지 올라가니까 난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해서 성공을 거둬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일을 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 순간이 바로 내 강점이 약점이 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또 다른 예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나는 내가 가진 강점은 무엇이고 지금도 그게 내 강점이니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강점이 아니라고 생각되면은 두 개의 초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변화를 하든지 컴포트 존 바깥으로 나가서 바뀌든지 아니면은 내 강점이 강점인 환경으로 가는 거예요. 꼭 변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이 첫 번째 토픽에서 마지막은 가면 증후군을 극복하는 건데 뭐냐면 나보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잘나 보이고 나는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여기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실리콘밸리 처음 들어와서 야후에서 일할 때 그런 감정을 많이 느꼈는데 결국은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한 거고요. 다시 한번 어떤 기술을 아느냐, 어떤 지식이 있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성과를 내봤느냐, 어떤 성취하는 경험을 해봤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잘하려면 문제적으로 잘해야 된다는 거죠. 자, 자신감 쌓는 방법, 성취하는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약간 개발자 관점으로 바꿔볼게요. 앞에 했던 얘기를 일부 반복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개발자로서 기본기를 확실히 하는 거예요. 코딩을 잘하는 거죠. 코딩을 잘한다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은 프로그래밍 언어 하나나 두 개 깊게 아는 게 있어야 되고요. 테스트를 잘 짤 줄 알아야 돼요. 코딩은 다섯 줄이 넘어가는 순간 버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테스트를 잘 짜가지고 테스트 짜는 거를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기본 툴들을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소스 컨트롤, 깃이나 기덕 같은 거 잘 쓰는 거고, 두 번째는 뭐 비주얼 코드가 됐건, 뭔가 내 몸에, 내 손에 익은 에디터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맨드 라인 툴을 잘 쓸 줄 알면 자동화하기도 쉽고 모든 일들이 쉬워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나하고 관계없는 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어떤 기본기 확실히 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점에 이제 포커스 하셔야 되고요. 요즘 이제 뭐 챗GPT, 코파일럿 뜨잖아요.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개발자로서 일을 더 잘하게 해주는 툴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내 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능력 키우는 거예요. 개발자는 워낙 이 기술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어느 직군보다 학습 능력이 중요해져요. 다시 한번 호기심 기반의 학습을 해야 돼요.
불안감, 조바심 기반의 학습이 아니고요. 여기에 약간의 불안감, 조바심이 들어가는 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나만의 학습 방법을 만들어야 돼요. 어떨 때는 내가 지금 알아야 되는 토픽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약간의 보상을 해주고 그 사람의 시간을 뺏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무슨 수능 공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학습이라는 거를 거창한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뭐를 공부해야 되나? 어떻게 그걸 빨리 배울 수 있을까? 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의 학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아느냐라는 관점의 학습이 아니고요. 자, 이런 관점에서는 뭔가를 내가 정말로 잘 알고 싶으면 남을 가르쳐 보는 것만큼 좋은 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나만의 학습 방법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했던 얘기 반복인데 결과 내기에 집중을 해야 되고 이 얘기를 왜 반복을 하냐면 개발자들 같은 경우 많은 경우 우선순위 고려 안 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재밌으면 더 열심히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중요하건 중요하지 않건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실리콘밸리에도 그런 개발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무슨 일을 맡으면 이 일의 맥락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어떻게 일을 하면 성공이고 실패인지 확인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권을 가진 매니지먼트와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 문제적인 능력이 중요해지는 거고요. 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은 내가 맡은 일이 언제 끝나는가. 그거를 잘 추정하는 훈련을 해보는 것이 이 커리어를 길게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한 큐에 끝내려고 하지 말고 여러 사이클 돌면서 점진적으로 고도화해 나가면서 끝낼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일이 적당한 수준이 됐으면 끝. 그 일이 재밌건 재미없건 다음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길게 봤을 때 다시 한번 혼자 기술을 익히는 걸로 커리어가 오래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영향력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어떤 결과를 내고 성취하는 경험을 해볼 것인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룹으로 일을 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한국 개발자들이 갖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예요. 그건 분명하게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해보면 인종에 따라서 성향이 있거든요. 한국 개발자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 매니지먼트에 관심이 없어요. 매니지먼트는 결국 영향력을 낼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예요. 전문 기술 아무리 알아도 그거를 내가 성취해 볼 경험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뜨는 기술을 쫓아다니는 것만큼 시간 낭비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현재에 사는 게 아니라 미래에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맡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거를 공부해서 성취를 해보고 자신감을 쌓는 게 좋지. 내가 언제 쓸지도 모르는 뜨는 기술 쫓아다니면서 그거 공부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럴 시간 있으면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고 친구들하고 시간 더 보내는 게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사는 길이 아닌가 싶고요. 소통 잘하기요. 아까 이미 뭐 얘기했죠. 발표하는 훈련 많이 해보는 거 좋고요. 글 쓰는 것도 많이 해보는 거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 레벨이 더 올라가면은 우리 팀 내에서 어떻게 소통을 더 잘해볼까? 좋은 의사결정, 원칙, 프로세스 같은 것들 만들어 보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가끔 듣는 질문인데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려면 영어를 얼마나 잘해야 되나요? 실리콘밸리는 기본적으로 여기 외국인들이 와서 일하는 곳이에요. 어느 회사를 가건 인도 사람, 중국 사람 합치면 한 70%될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영어가 네이티브가 아닌 사람들이 영어로 일을 하는 곳이 실리콘밸리예요. 영어 실력보다는 이 결과를 내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곳이에요. 자, 이게 마지막인데 개발자로서 항상 내가 코드를 만들면 내가 코드를 개발했고 테스트 끝났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만든 코드가 정말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쓰이는지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해져요. 자, 론치가 끝이 아니고 운영을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코드 때문에 남이 고통을 받는다고는 그 고통을 내가 느껴봐야지 좋은 개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회사라면은 커스터머 서포트 팀이 고통을 제일 많이 받는 팀이란 말이에요. 뭔가 내가 잘못하면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봐야 되는 거고, 또 개발자로서 반복되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자동화하는 훈련, 그렇다고 모든 걸 자동화라는 게 아니라 한 3번 반복되면 그때부터 점진적으로 자동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을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이 일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가치를 주는 일인가? 예를 들면 매주 월요일 날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이게 습관이 되면은 아무 생각 없이 월요일 날 오전에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은 이 일이 아직도 필요한 일인가? 그걸 누가 쓰고 있나? 확인을 해보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부지런한 사람들이 또 좀 약점이 있어요. 노가다를 금방 숙달로 하기 때문에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굉장히 빠르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아직 젊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나이가 많고 뭔가 했다가 실패하면은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지금이 그거를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때예요. 그리고 지금 그거를 뭔가 해서 잘 안 돼도 사람들이 해본 거를 후회하진 않아요. 오히려 해봤기 때문에 일의 결과와 상관없이 내 인생에 그 앞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하나는 체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떤 성공, 실패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해보고 싶은 경험을 해봤느냐, 후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약간은 조금은 더 감정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공부 너무 많이 해서 좋은 직장, 큰 회사 가서 길게 커리어를 가져가겠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멘토링 할 때 대기업 다니는 분들하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얘기를 해요. 큰 회사 들어가면 전문성 쌓고 오래 갈 줄 알았는데 들어와 보니 굉장히 느리게 굴러가고 그 안에서 또 내가 맡은 일이 너무 작더라. 작은 일을 느리게 굴러가면서 배운다라고 하면은 또 조바심이 생기거든. 밖의 세상은 바깥 세상은 훨씬 더 빠르게 변하는데 난 여기서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든다. 큰 회사 들어가서 기쁜 거는 처음 한 1년 정도야. 그 안에서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또 불안감이 들고 바깥으로 나와야 될 시점이 언젠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를 간다고 해서 그게 나를 만족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터레이션 여러 번도 생각하고 진취적으로 자신감 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 톡은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이제 광고 말씀 좀 하고 Q&A로 넘어갈게요. 지금 제가 일하는 프로그래머스에서 국비 지원 과정을 몇 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리드하는 과정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인공지능 대북 코스하고 데이터 엔지니어링 대북 코스가 있는데 여기 제가 링크 하나 걸어놨으니까 가서 한번 관심 있으신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또 커리어 시작하실 거면 링크드인 프로파일 꼭 만드세요. 없으신 분 꼭 만드시고 있으신 분도 계시면 저한테 커넥션 신청하시고요. 자, 지금까지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톡은 여기서 끝내고 Q&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면접에 있어서 자신의 장점과 약점에 대해서 설명하기 좋은 방식이 있을까요? 라고 학우분께서 질문이 있었는데 답변 가능하실까요? 예, 뭐 일단 면접은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많이 해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아까랑 또 관계되는 얘기인데 이제 그 회사를 선택을 할 때 어떻게 보면은 그 면접 잡을 찾을 때 초반에는 내가 갈 생각이 없는 회사들하고 얘기해 보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면접은 한 만큼 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잘못 생각을 하면은 나는 취업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회사랑 면접해서 들어갈 거야. 그게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질문하고는 약간 다른 답이지만 일단 면접은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곳하고만 면접하지 마시고 앞단은 그냥 닥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루 일주일에나 면접 이력서 5군데 낸다. 뭐 그런 생각 가지고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주 5개씩 내고 연락이 오면 무조건 면접하는 거예요. 그때 또 많이 물어보시고요. 그래서 면접이라는 거를 뭐 어떤 회사를 조인하는 거를 뭐 결혼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들만 나를 좋아하면 안 되고 나도 그 사람들이 좋아야겠죠? 그러니까 많이 물어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인지. 이야기가 약간 다르지만 먼저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장점을 부각시키는 거. 제가 보기에는 뭐 어느 정도는 커스터마이즈를 해야 돼요. 이 회사에서 어떤 포지션으로 사람을 원하는지 잡 디스크립션 잘 읽어보시고 또 검색을 하든지 해서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과 내가 더 돋보일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를 잘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즈를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적어도 제가 경험했던 거는 조금은 적극성을 보이는 사람들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어도 어떤 후보들은 뭐 되면 되는 거고 말면 말고 뭐 그런 뉘앙스, 그런 몸짓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꼭 그런 생각은 아닐 수 있지만 면접이라는 자리에서는 정말로 나는 이 포지션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든 합격을 하면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인상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뭐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그 포지션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 파악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말을 좀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적극성. 나는 정말로 이 잡에 관심이 있고 기회를 주면은 잘할 수 있다라는 인상을 남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실패의 두려움을 줄여주는 마음가짐이나 실패를 극복했던 일화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생을 길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실패가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의사결정하는 방식 중에 원웨이 도어, 투웨이 도어가 있어요. 뭐냐면 뭔가 우리가 이 기능, 이 프로덕트를 냈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가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피처가 있는데 그 피처를 뭐 예를 들어 아마존닷컴에 냈을 때 반응이 어떨까? 두 가지겠죠. 굉장히 잘 되거나 안 됩니다. 근데 잘 안 됐어요. 많은 경우 그냥 그 기능 없애면 끝이에요. 어떤 기능은 되돌리기 힘든 기능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존의 의사결정 원칙은 어떤 기능을 낼 때 이 기능이 냈다가 안 됐을 때 그 후폭풍이 얼마나 큰가. 다시 원상복귀하는데 아무 문제가 있나 없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고 이 원웨이 도어라는 게 문을 열고 나갔더니 이거 아니네. 근데 돌아갈 수가 없는 게 이제 원웨이 도어고 투웨이 도어는 뭐냐면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을 열고 나갔는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열고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은 그런 결정을 할 때 투웨이 도어라고 생각이 되는 피처는 논쟁 안 하고 그냥 일단 디플로이해서 반응 보고 결정한다는 거고요. 원웨이 도어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부터 고민을 더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결정들이 대부분은 투웨이 도어예요. 내가 뭐가 관심이 있어서 했어요. 망했어요. 그럼 내 인생이 망한 건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해보고 싶은 일 한번 해봤고 그 결과가 좋건 나쁘건 나왔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은 없는 거죠. 제가 창업 한 번 했다가 출당 망했어요. 2년 동안 고생 엄청 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러면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사업이 망해서 정리하기로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제 커리어가 망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뭐였냐면
나는 창업을 해보고 싶은 호기심이 있었고 그 호기심이 충족이 된 거야. 창업 힘들구나.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야후에 가서 딴 생각 안 하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길게 보면 내 인생이 망할 정도의 일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길게 보면 잠깐의 실패? 그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실패가 상처로 남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나중에 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너무 따지지 말고 그냥 가슴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과 하고 싶지 않은 것과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직 다들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요. 너무 다른 사람들 100명이 다 100명이 한국은 느낌이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한 군데로 뛰어가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정말로 나는 어디로 뛰어가고 싶은 사람인가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학우님들께서 질문을 주고 계신데 그중에서 해외 취업에 관한 질문이 지금 가장 많습니다. 혹시 국내 대학 학사졸이 해외 취업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또는 해외 취업을 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이나 취업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활동이 있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예,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또 그 해외 취업, J1 비자 해외 취업 캠프를 하는데 제가 나중에 이번 주 목요일 날 랜딩 페이지가 하나 나오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근데 일단 제가 이게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제 운이 좋아서 대학교 때 동기가 스탠포드에서 석사 마치고 창업을 하면서 그 친구 덕에 미국에 넘어온 케이스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공부하러 오는 거예요. 석사 과정으로. 근데 이때는 좋은 대학 가는 건 아무 의미 없고요. 취업 목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대학들이 좋은 대학이냐면 실리콘밸리 중심부에 있는 대학들이 좋은 대학들이에요. 여기 이제 산호세 스테이시라고 그렇게 뭐 좋은 학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취업률 굉장히 높고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네트워킹 좋고 그래서 첫 번째는 취업 목적으로 완전히 취업 목적으로 석사를 하러 오는 건데 뭐 남들이 알아주는 좋은 대학 말고 산호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처럼 실리콘밸리 중앙에 있고 네트워크 좋고 취업 잘 되는 곳. 그렇게 오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렇게 온 사람들은 전 별의별 사람 다 봤어요. 한국 지방대 교육학과 전공해서 선생님 하다가 선생님 때려치고 와서 지금 여기서 데이터 엔지니어링 매니저로 행복하게 사는 여자분도 있고요.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원하면 이룩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길이고 그게 아마 가장 많은 패턴일 거고요. 두 번째 패턴은 한국과 미국의 오피스가 있는 회사의 한국 오피스에 조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일을 잘하고 인정을 받으면은 미국 오피스로 주재원 비자 같은 거로 넘어올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한국계 회사들도 있고 글로벌 회사들도 있죠. 예를 들면 글로벌 회사 중에 한국의 엔지니어링 팀을 운영하는 거의 유일한 회사가 구글일 거예요. 구글 코리아에 조인하시는 분들은 상당수가 미국 구글로 넘어와요. 아니면 뭐 이제 또 좀 뜨는 스타트업들 있죠. 뭐 샌드버드, 몰로코 그런 데는 미국 오피스도 작지 않단 말이에요. 엔지니어도 굉장히 많고 한국 오피스 일해서 1년 지나고 평가가 어느 정도 나오면은 뭐 미국으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봤던 패턴이고 요즘 또 많이 봤던 패턴은 미국으로 바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 같은 데 가서 일하는 거예요. 싱가포르는 상대적으로 비자 받기가 쉽고요. 그리고 사람 많이 뽑아요. 작은 나라지만 한국보다 글로벌 기업들이 훨씬 많이 들어가 있고 엔지니어링 오피스도 많고요. 그리고 또 같은 아시안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여러 인종이 섞여 있지만 적응하기가 좀 더 쉬운 것 같고 거기에서 일하다가 미국으로 넘어오는 사람들도 요즘은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많이 봤던 거는 이제 그 세 가지고, 어, 취업이라는 관점에서 제일 힘든 건 결국 비자 받는 거죠. 그래서 비자 받는 것 때문에 이제 석사로 오기도 하고, 주재원 비자로 오기도 하고, 싱가포르 가서 거기서 일하다가 넘어가는 뭐 그런 길들이 있는 거고, 영어 중요하죠. 영어 중요한데, 어, 근데 어차피 개발자는 개발로 승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내는 능력, 자신감, 그런 게 같이 동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뭐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제가 나중에 저희 붓캠프 시작하면은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 와서 한번 저희들이 이제 톡을 하나 좀 만들 거예요. 와서 좀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인간관계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도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연속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네트워킹 관련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팀원들과 의견 조율을 하고 설득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나 대화의 기술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네트워킹이라는 게 복리가 있는 일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리가 있는 일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단시간 해가지고는 내가 잘하고 있는지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실리콘밸리 와서 처음 5년은 적응하느라고 힘들어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못 만났어요. 근데 어느 정도 적응을 한 다음서부터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때는 왜 만나러 다니는지 잘 몰랐어요. 저는 그냥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고 그래서 만났지 뭔가를 이득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나지는 않았거든요. 첫인상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았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생긴 게 뭐가 있었냐면은 사람을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충 사람을 판단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뭔가 목적을 갖고 사람을 만나는 사람인지는 판단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뭐 내가 좋은 사람을 어떻게 찾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판단하기 쉽지 않을 거고요. 그래도 이제 판단을 하려고 하긴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회사 면접 같은 거를 볼 때 그냥 나는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를 답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반대로 많이 물어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약간은 짓궂은 질문들. 뭐 작년 회사 매출 얼마였나? 올해는 얼마나 클 거라고 생각하나? 이 회사에서 일하시면서 좋았던 점, 안 좋았던 점 하나씩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해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봐야 돼요. 좋은 문화가 있는 곳이라면 대답을 해줄 거예요. 그런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은 사람들을 만날 확률이 높고요.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런 사람들하고 인연은 계속 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아까 나온 것처럼 내가 적극적으로 뭐 가끔씩 연락해서 뭐 같은 회사에서 더 이상 일을 안 해도 연락해서 이야기하자고 하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반대로 누가 나한테 그런 도움을 요청을 하면은 나도 또 그런 도움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는 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고요. 내가 어떤 이득을 볼까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피해야 하는 게 또 좋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의견 조율은 일단은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팀을 오랫동안 매니지하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는 일단은 내가 리더로서 실수했을 때 실수했다고 그러고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할 때 팀원들이 오히려 더 편하게 생각하고 더 자기 의견 피력하고 열심히 하는구나. 그걸 하나 느꼈어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쉽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 세상에 무식한 질문은 없다라는 거 이야기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 하나 생각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편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반은 성공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겠죠? 그럼 항상 일치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런 의견의 다름을 인식을 하고 그걸 편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은 많은 경우 결론에 도달을 할 수 있어요. 그 결론을 모두 다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렇게 토의를 하면은 왜 그런 결론이 내려졌는지는 이해를 할 수 있거든.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동의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의견 조율의 첫 번째는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을 때 그거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이냐? 그거는 이제 리더의 몫이기도 하고 팀 문화일 수도 있는데 시작은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의견의 다름이 건강하게 해결이 될 수만 있다라고 하면 감정적으로 변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 충돌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건강한 의견 충돌과 감정적인 의견 충돌. 후자를 피할 수만 있으면 전자는 정말 좋은 거라는 거죠. 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정말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도움이 되는 강연을 해주신 한기훈 CTO님께 감사의 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뭐 저한테 도움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네, 오늘 세션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